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소방승진 시험 행정법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보니까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네, 5문제 안쪽으로 이렇게 좀 선방을 했으면은 잘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법 과목이 워낙 원래가 쉬운 과목은 아닌데 이번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됐는데 이게 나날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부 방향은 있으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판례는 전부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법령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느닷없이 뜬금없는 그 법률 조문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판례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도 보니까 판례 문제들은 판례 지문들은 이제 그동안 기출 문제 수준에서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부터 네,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신뢰보호 원칙. 이거 진짜 단골 메뉴인데요. 네, 신뢰보호 원칙. 네. 이건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행정청이 1번부터 볼까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행정처분이나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 이게 지금 뭔가 공익과 그 사인의 이익을 비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아요. 네. 그 공익과 사익을 골고루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니까 공익이 더 크면 어때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질의 회신이라고 나왔죠. 이번에 질의 회신. 뭘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행정청이 대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추상적으로 질의했다 이거죠. 아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질의하면 그 상대방 공무원도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이 왜 틀렸을까 볼까요? 이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 하건 묵시적으로 하건 상관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그 견해를, 확실한 견해를 여러분 이게 묵시적이라는 것은 예, 가만히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명시적으로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 의사표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뭘 물어봤어요.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뭐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래서 1번 문제는 아주 쉬웠네요. 그리고 4번 이것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면 나중에 적정 통보를 받으면 상대방은 이제 일정한 법률상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견해를 뒤집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이유 갖고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청소업자가 난립하게 되면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위,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네, 판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원칙. 네. 1번 행정기본법 부당결부 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을 안 봐뒀으면 모를 텐데 여러분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그 행정기본법을 만든 취지가 바로 그거죠. 그동안에 이제 그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반 원칙들도 법률로 명시하게 되는 그런 명시한 취지가 있어요. 2번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는 일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유사한 판례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했으면 대형 면허도 취소하죠. 왜냐하면 대형 면허를 살려두면 그 면허를 가지고 일종 승합차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정지를 할 수 없다가 맞는 것인데
지금 이륜 자동차, 이게 출제가 이륜 자동차 그러면 아마 125cc를 초과한 그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죠. 125cc 미만은 그 원동기 자동차 면허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륜 자동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하는 겁니다. 예. 대형 면허를 갖고 있어도요, 125cc 초과는 뭐죠? 면허를 별도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륜 자동차 면허만 취소시켜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로 운전을 못하니까 어차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3번은 이제 바로 여기 있네요. 대형 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 그러면은, 일종 보통 면허까지도 취소시켜야 된다.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강하게 제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면허로도 이제 운전 못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1, 2, 3번이 헷갈렸어도요. 4번은 워낙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관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과했는데, 이게 고속도 주변에 송유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유관을 이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예전에 붙였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그러한 부담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법 개정은 이제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지. 그 전에 붙였던 부관이 갑자기 효력이 소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2번도 잘 맞추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훈장 수여 등 서운 수여 처분의 경우,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가가 예전에 이제 국가로부터 서운을 받았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제에 협력했던 과거사가 이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합니다. 요거는 근데 서운 수여 처분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실제 사건은 취소한 겁니다. 취소. 그러면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유족들에게 이게 전달이 됐겠죠. 당신의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운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통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어요. 유족은. 망인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행위로서 유족들은 훈장을 그냥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행정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자, 2번. 2번은 미결 수용자 이송 처분. 이게 이제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어디까지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행정소송 파트에. 그리고 과연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그때 달라요. 근데 교도소장의 미결 수용자 이송 처분은 처분성을 인정했던 사례니까 이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분성을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 이런 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처분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보충성의 예외 원칙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 사례입니다. 3번도요. 3번도 수용자가 이제 면회를 할 때, 면회라고 하죠. 친족들하고 면회를 할 때 교도관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요주의 인물들은 이렇게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행동의 자유, 대화하는데 좀 제한이 따르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처분이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1, 2, 3번은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죠. 1, 2, 3번은. 혹시 요 4번 지문을 모르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게 옛날 판례거든요. 부실기업의 90년대 판례인데,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해서 주거래은행의 의사를 지원 독려하는 정부의 행위. 이 판례를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요, 지원하고 독려하는 거잖아요. 네, 명령을 내리지 않죠.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저 행정지도 정도 돼요. 그 판례 문구 내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판례상으로도 이걸 행정 지도로 봤습니다. 지도로 봤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은 이제 그 국제그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1은행, 주거래은행인 제1은행이 실제적으로 해체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1은행이 한 행위가 반헌법적인 행위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재무부가 제1은행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 지시는 일단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예. 주식 매각을 권유하도록 했으니까, 권유하는 거니까, 이건 행정지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황했으면 이런 데서 틀리는데요. 다행히 1, 2, 3번은 이미 다 공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맞춰줘야 돼요, 3번 문제도. 네. 자, 이번에 4번 문제 볼까요? 사인의 공법인으로서의 신고 또 나왔습니다. 뭐 항상 나오는 건데, 행정절차법은 의무적 신고, 여기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눴고,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다 아셔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의무적 신고라고 표현이 되는데, 의무적 신고는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네. 신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성질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걸 좀 해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요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충실하신 분은 요거 주셨을 것 같은데요. 4번에 1번은. 자, 2번.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이제 개발행위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의제라고 나왔죠.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 요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3번.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행정기본법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인허가적 성격 또는 등록적 성격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것도 맞아요. 앞부분. 근데 이 앞부분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뒤쪽에요.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있죠. 이거는 수리를 요합니다. 틀림없이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추셨어야 돼요. 4번 문제도.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제 영업권을 넘기게 되면 양수인이 행정청에다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행정청에서 이걸 수리를 해야만 영업 양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렇게 봐야 나중에 그 양도인도 혹시나 이게 잘못된 지위 승계 신고 수리면은 양도인이 이걸 또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 맨 끝에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법규명령. 행정입법 파트만 나오면 좀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봅시다.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 5번에 1번.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위임이 없는데 왜 그걸 불용해서 변경해서 규정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하위 법령으로 하면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이게 행정규칙이죠. 그냥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입니다. 거기 행정명령이라고 표현되는데 요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냈네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이제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2번.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실효되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폐지 또는 개정이라고 했으니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폐지가 되면 당연히 실효됩니다. 근데 판례에 따르면 개정된다고 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즉시 실효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위임명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효가 되는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을 집행하는 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제 집행명령도 개정되는 거죠. 그럼 개정하면 되는 거지. 집행명령이 갑자기 효력이 없어지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즉시 없어진다고 해버리면
뭐 공무원님들이 이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절차 규정은 남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상위 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의미했는데, 이걸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면, 안 되죠. 그죠? 시행규칙으로 하라 했어.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인데, 형식이. 근데 이것을 고시는 행정규칙이고요. 행정규칙으로 마음대로 정하면 이거는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자, 4번은, 4번은 워낙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죠. 원래는 일반적 추상적인데,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에 작용을 한다. 그럼 이제 처분성을 갖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5번도 지금 5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까지 다 맞추셨어야 돼요. 여러분. 자, 6번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공부를 안 해놨으면 이거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6번에 보겠습니다. 1번. 자, 6번 문제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행정기본법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도요, 추론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일단 이게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잖아요. 2번.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 야, 좀 치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치사한 질문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말이죠. 지금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를 막 뒤바꿔서 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2번이 지금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요 문제가 발표됐을 때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부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저는 바짝 들었는데 혹시 이제 시험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이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럼 여기 옆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2번 체크 좀 해놓고 한번 3번 봐봐요. 국가 지자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그다지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이렇게 내버렸어요. 당연한 것 같죠? 네, 이런 조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요. 국가와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합리적 행정을 수행. 그래서 3번과 4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법률에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걸 안 봤으면은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봐야죠. 아까 2번 점을 다시 보니까 이게 대개 출제를 할 때 객관식 문제에서 할 수 있다를 하야 한다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행정기본법에 어떻게 정확히 부합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과연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냐고. 따라서 법률에는 이제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6번이 좀 아리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 자. 네,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7번에 1번은 이른바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익 형량했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어? 이런 경우가 이제 재량권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2번을 보면 이것도요, 만약에요, 행정 제재 기준에 감경사유가 있는데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최고 상한으로 처분하면 그건 재량권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실 지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고려했습니다. 자, 행정청의 감경사유를 고려했어요. 고려는 했는데 공무원이 보니까 이거는 최고 한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최고 한도로 제재하면 됩니다. 그거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정성적이죠.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 주관적인 평가라는 뜻이에요. 주관적인 평가는 이제 행정청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되지.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이 완전 정당하냐 심사하기에 좀 곤란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4번은 어디선가
봤을 것 같은데요. 경찰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무원의 어떤 징계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사유가 문제가 돼서 징계 처분이 떨어졌는데 심리를 해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이게 뭔가 사실의 오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다 하면 나머지 징계 사유가 있죠. 나머지 징계 사유로 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거는 적법한 징계 처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이 사건도 뭐 향응과 양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고소인을 무고했죠. 무고했고 그 다음에 그 뇌물을 받았으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만으로도 징계 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8번 문제입니다.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성결 문제가 어렵긴 한데 공식처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 성결 문제가 혹시 무효인지 여부가 성결 문제일 때는 그 민사법원이 이를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상태에서 심사할 수 있어요. 예, 무효가 아니고 이제 단순한 위법이다. 그러면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심리 판단 못 합니다. 자, 2번.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 보안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됐다. 이거죠. 이게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특히 이제 명령 불이행죄이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시정 보안 명령을 말로 하면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시정 보안 명령은 처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술로구제이기 때문에 시정 보안 명령 자체가 위법해요. 그러니까 이 위법한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3번 시정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이 적법해야 된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적법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러면 위법하면 안 된다는 건데 위법의 개념 속에는 당연 무효도 들어가고 취소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시정명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취소 사유일지라도 어차피 시정명령은 위법하니까 이것도 역시 유죄 판결 못합니다. 그래서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위법한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안 돼요. 4번은 뭐 잘 아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국가배상 사건에서 고의과실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공부했던 판례들이니까요. 8번은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부관,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처분에 재량이 있거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재량이 있거나 재량이 없는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량 행위에는 부관을 원래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량이 없는 경우가 바로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종래 판례에 따르면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걸 이제 명시를 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기속행위에도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2번. 요거는 기부채납을 건축 허가를 하는데 기부채납하도록 허가 조건을 붙였어요. 여러분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판례는 이렇게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이 여기에는 이런 부과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맞습니다. 3번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건 이제 수익적 행위죠. 따라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이런 수익적 행위에는 이제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맞고요. 4번. 요것도 그래서 이거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관을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동시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미리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관을 붙일 테니까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테니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다. 이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 만약에 안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그게 아니라 이건 가능합니다.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알겠죠? 저기 다른 지문에 이번에 출제가 됐나요?
그 행정절차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청문 배제 협약 같은 거 하는 거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냥 청문을 우리끼리는 안 합니다. 이런 건 안 되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공무원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협의를 안 해놓고 무조건 막 부담을 붙이게 되면 이제 막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상대방이 막 행정심판 청구하고 난리가 나지.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네, 10번 문제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얼핏 보면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이고 왜 정답이 없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보니까 야 이거 함정을 팠네. 첫 번째 줄에 보면 중대명백설이라는 건 중대하고 명백하다. 엔드죠, 엔드. 예, 중대성과 명백성. 근데 거기 또는이라고 써있네. 예, 또는. 나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출제한 지문은 내가 처음 봤네요. 중대하거나 또는 요 부분이 틀렸다고요? 중대하고 명백하야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이 안 보이면 뒷부분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가 이게, 그죠? 목적론적으로 고차, 여기에 뭐가 함정이 있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에 2번.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한다?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쉬운 거고. 그리고,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취소 사유인 경우만 되죠. 이것도 쉽고. 그리고, 이거 하자 승계죠. 4번 지문은.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면 후행 처분도 무효입니다. 네, 따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자, 네, 1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성질상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이면서 무효다.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병합을 할 때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 못하고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잘 아시죠? 주의적으로는 무효, 예비적으로는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합니다. 맞고요. 2번 취소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말씀이에요. 적법하니까 후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이게 이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게 적법한데 어떻게 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까?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리고 3번.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은 무효와 취소를 잘 구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뭐 누가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 청구 취지 속에는 판사님, 이게 혹시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판결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취지가 포함됐다라고 해석해요. 네, 3번 맞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세 처분이 있었고, 만일 세금을 안 내면 체납하면 이제 그 강제징수 들어가죠. 그런데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여기에는 이제 그 선행행위인 과세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체납 처분 절차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여기를 아셔야 되는데 취소송으로 다투는데 이게 틀렸네요. 뒷부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행 행위는 효력이 뭐냐 했을 때 판례는 무효로 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셨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 지금 그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한 건 무효야. 근데 맨 뒤에 보니까 취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철회. 행정청은 철회하려는 경우에 당사자가 입게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자,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요. 비교 형량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비교 형량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제 철회권의 제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 그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거예요. 장래효. 그래서 잘 보시면 2번 지문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되어 있고 3번도 장래를 향하여, 4번도 장래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은 다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언제 처리할 수 있느냐가 2, 3, 4번에 있는 건데,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이 일어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3번도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처리 사유에 해당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것도 이제 판례의 법리로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자, 13번이 제가 아는 바로는 시험 끝나고 나서 응시자 여러분께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13번.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출제자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공부한 지문은 하나 나와요. 그 4번 지문 있죠. 일단 4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건 판례는 아시는데, 그 대규모 점포 사건에서 당초에 영업 제한 시간을 그 아침 8시까지로 했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침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로 이렇게 늘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가분적이라는 거야. 그게 시간이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는 이제 나누어질 수 있죠. 물리적으로 나누어질 수 시간이, 그걸 가분적인 거예요. 이 지문에서 불가분적이 아닌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쓰는데, 불가분적이 아닌 때는 가분적인 거야. 이 사건처럼 가분적일 때는 종전 처분도 대상이 된답니다. 처분 그 소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전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종전 처분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전 처분도 대상이 되고 후행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10시로 늘어난 부분 있죠. 그러면 4번은 이걸 맞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한 곳에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올라가시면 변경 사유가 지금 보면 처분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자, 행정정이 일정한 A라는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직권으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꾼 사유가 혹시 뭐 사정 변경이 일어나서 바꿨을 수도 있죠. 바로 앞에 문제에 있었듯이 처리할 때도 뭐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변했으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변경 사유는 당초 처분의 사유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문제였고, 2번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행정처분의 변경은 간소한 절차. 이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차 생각을 해보면 행정절차법이에요.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하죠. 이 문제에서 행정처분의 변경이 혹시 상대방한테 이로운 수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형태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때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들을 쭉 밟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의견 청취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지. 간소한 절차라니 뭐 간단히 한다는 뜻인데 이거 이상한 거였어요, 지문이. 자, 근데 3번 질문,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원심으로 장래요만 간다. 그렇습니다. 네. 종전의 처분을 처리하거나, 자, 종전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는데, 이거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변경.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아까 4번 질문에서 그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 시간, 당초 8시까지 했던 걸 당초 10시까지 늘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초에 그 8시까지 한 그 행위들 있잖아. 그동안에 했던 일은 없어지지 않죠. 예. 그건 인정이 되고 10시까지로 연장했을 때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 있는 거는 이제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2번을 이렇게 좀 찍으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14번 문제 봅니다. 정보공개법. 이거 출제를 잘못한 것 같아요. 14번에 1번에 보면은 이게 그 뭘 문구가 빠졌죠? 여러분 이상하지? 이게 국가안전보장 이게 뭐라고 쓰려고 했다가 빠졌을까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사유의 하나다 이 말을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거. 이게 그 엄밀하게 문제 삼는다면 이게 출제 오류인데 출제 오류일까요 이거? 복수정답 처리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지문 자체가 이거는 그 문장을 쓰다 말았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 자체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14번에 2번 보시면 담당자는 네,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뭐 이런 지문을 이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14번에 2번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3번 여기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해야 한다. 여기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꼭 만들어야 됩니까? 네. 정할 수 있다로 됩니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사본이나 복제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줘야 됩니다. 네, 15번 행정규제기본법. 이 법률을 막 어렵게 내려고 하면 한이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맨 앞에 그 용어의 정의에서 그냥 내버렸네요. 그래서 1번도 맞고요. 1번도 맞고 쭉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번 잘 보시면 설마 고시는 제외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행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수단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고시를 제외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의 형식으로, 즉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게 규제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만약에 틀리신 분은 좀 아깝습니다. 이거 맞추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15번 문제는. 네,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했다.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유명한 판례죠. 이건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 되는데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토지나 건물로부터 나가는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체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네. 이것도 원래는 계고 처분 시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범위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대집행 계고서 전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범위나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워낙에 잘 아실 겁니다. 4번 지문은, 요게 이제 하자 승계가 원래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요, 이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요 4단계 있죠. 이거는 이제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됩니다. 네, 17번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여러분 소방 공무원님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자동차 불법 차량이 있을 때 이제 강제로 견인하는 거, 이게 즉시강제예요. 예, 차량 소유주를 이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처벌성 인정 안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판례도 처벌성 인정합니다. 틀렸어요? 항고성 제기할 수 없고가 아니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위법한 즉시강제일 때. 그 다음에 2번은 만약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계속해?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장비를 갖고 가서 막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죠? 폐쇄 조치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강제예요. 이걸 즉시 강제라고 안 합니다.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이 하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의 특징은 먼저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을 내려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되는 겁니다. 지금 폐쇄 명령 내렸잖아요. 폐쇄 명령 내린 다음에 한 거니까 이건 강제 집행의 한 종류지. 즉시 강제는 아까 화재 현장에 자동차 견인하는 거, 이거는 명령 미리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3번 지문은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먼저 강제 집행을 해야지. 즉시 강제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명령도 내리지 않은 행위니까 가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침입적인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즉시 강제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죠. 즉시 강제는 이제 실정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행정조사. 세무조사 결정은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죠? 이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국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는 과연 강제수사 아니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장 얘기가 나오는데 영장은요 강제 처분할 때 필요한 게 영장이에요. 지금 우편물 사건이잖아. 이거는 그 압수나 수색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조사예요. 알았어요? 예, 이건 강제처분이 아니라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3번 지문이 또 옛날 판례이긴 한데 제 그 교과서에서 이걸 소개해 놨어요. 이건 중요한 판례라 소개를 해 놨는데 여러분 세관 공무원이 그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가서 수색을 할 때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될까요? 이 판례를 보시면 요거는 한번 여러분 판례 문구 한번 볼까요? 판례를 좀 보시면 그 선박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얻으면 돼요. 승낙을 얻거나 아니면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이제 법률이 정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냥 먼저 수색하면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영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지금 보면 승낙을 얻었다. 그러면 되지.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틀렸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지금 재니까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경정을 한 번 했고 그럼 한 번 고쳤어요. 근데 재경정이니까 또 고쳤죠. 재경정 처분은 이게 그 전에 했던 세무조사와 같은 세무 같은 과세 기간에서 실시하게 되면 이건 중복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끝난 거죠. 이게 경정 처분이 있기 때문에 끝난 거고 혹시 이제 과세 처분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처분하면 됩니다. 네, 과태료 아주 쉽게 나왔던데 이번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는 법률의 근거에 있어야 되고요. 1번. 그리고 2번.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불복하려면 과태료 재판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요. 과태료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이렇게 판결은 아니에요. 이게 재판이긴 한데 판결서가 아니라 이제 결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뭐 당연히 틀렸죠. 4번.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요. 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판례를 물어보지 않고 이번에 법률 조문을 물어봤어요. 이게 최근에는 이런 조문을 잘 내지 않는데 냈어요. 예. 그래서 좀 허를 좀 찔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본 교과서에는 있지만은 이거를 문제화하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 기존에 객관식 문제집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 1번. 요거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뭡니까?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배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돼요. 먼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소재지 또는 배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배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번. 그리고 만약 배상 결정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됩니다. 절차적 사항인데. 이게 3번에 보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외라고 돼 있죠.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외. 이게 국가배상법의 구조를 보면 앞쪽에 국가배상법 3조에 쭉 생명, 신체, 물건의 멸실 훼손 여기에 대한 배상 기준액이 쭉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 그 밖에 손해 요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손해 외에는 이게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을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과관계. 불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네, 이거 법 조문 보세요. 네, 3조가 쭉 1, 2, 3항이 있었고 4항에 보시면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물건, 멸실훼손 이런 손해 외의 손해는 상당 인과관계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그러니까 잘못한 범위에서만 하라는 거죠. 지금 살짝 트릭을 썼는데 5항을 보면 3조의 5항 여러분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혹시 사망하시는 분이 생기면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해야 됩니다. 위자료 배상 조문이 거기 5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조문을 막 짬뽕해가지고 내버렸네요. 4번은 요거는 쉽죠. 이건 국가배상법 6조니까 아주 중요한 조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많이 맞추셨을까 보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이 추측을 해가지고 야 함정이 있는 지문이 뭘까? 뭔가 3번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뭔가 함정을 팠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인데요. 자, 1번에 재산권 침해를 규정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법률을 규정해야 되는데 법률이 없었을 때 문제예요. 우리 헌법 23조는 법률로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률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학설이 4가지가 대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추적용설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률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유추적용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죠? 손실보상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헌법 23조가 있기 때문에 법리상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23조 3항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완전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 이 4번은 지금 보면 이거 예전에는 손실보상 정원권을 이제 사건으로 봐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한 판례도 있었죠. 그죠?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하였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례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공법상 당사자로 간다라는 판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22번. 이번에도 또 규정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의무형 심판. 자, 그 법률상 이기는 자 맞고 2번에 참가 제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행정심판 참가는 제3자도 있고 행정청 있고요. 3번. 3번이 틀린 이유가 요게 그거예요. 이거 행정소송법 규정이에요. 네. 행정소송법 규정은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자, 앞에 주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보실까요? 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요. 보세요. 3번 지문 보면, 행정심판법 39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라고 표현하죠. 심리할 수 있다. 근데 행정소송법 26조는 직권으로 증거조사까지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요걸 이제 착각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맞아요. 그죠? 원래 90일인데 천재지변일 때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네. 제 강의를 들었더라면 요거 맞췄을 텐데 제가 워낙에 요거 직권심리주의에 대해서 강조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법 파트 조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23번 옳지 않은 거. 요것도요. 기록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치사하게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자, 2번. 근데 요 규정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설명이 없는데 지금 사정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정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재해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은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이제 객관적 소송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객관적 소송에 관한 규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무효동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런 조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바로 재심 조항이죠. 제3자의 재심 청구.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소송 참가 제도가 있는데 혹시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 자기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행정청의 권한을 보시면 대리기관, 네. 그래서 이제 대리행위를 했으면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죠. 피대리행정청입니다.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고는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는 위임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대리는 이제 권한이 넘어간 것이 아니죠. 2번은 또 위임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임은 권한이 넘어갑니다. 권한이 넘어가는데 따라서 이건 함부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위임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번. 여기 뭐냐면 이제 한 번 위임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정부 부처 장관이 도지사에게 한 번 위임했어요. 위임했어요. 근데 도지사가 다시 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다시 위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데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쉽게 냈네요. 두 번째 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만약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다행히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위임했기 때문에 권한은 이제 수임청의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데요. 그런데 원래 이제 수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위임청의 명의로 했다고 나오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위임청의 명의로 했으면 다시 또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예, 왜 이런 판례가 있냐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분에 상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권한 관계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임청의 명의로 했으면 위임청, 수임청의 명의로 했으면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야, 요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을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맞추지 말라고.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5번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인사행정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중행인사관장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게 그 부패방지법이 있는데요.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하여야 한다. 그걸 흉내낸 것 같은데 지금 실제 국가배상법은 이런 경우는 지금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좀 의심을 품어야 돼요. 혹시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고 누구든지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도록 강요하면 이거 나쁜 놈이죠. 네, 그래서 이거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다. 이런 조문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그 공직 후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구하면 정보를 폐기한다. 이 지문은 국가고시 역사상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 지문을 혹시 못 보셨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조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요즘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자, 4번 지문은 이 사람들은 지금 통계보고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데도 이게 통계보고제도 이런 게 있듯이 국가공무원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25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25번은. 자, 이렇게 해서 네, 간단히 여러분 해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